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들은 특집 방송을 합니다. 2만 명 모집을 오늘 달성해보자 얘기죠. 사실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는 출범한 지 채 1년도 안 됐습니다. 작년 3월 3일 창립총회를 개최했고요. 라디오 방송은 4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TV 방송은 내년 4월 1일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뽑고 시설들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출자금 납부한 사람들로만 계산해 본 결과 조합원이 19,000명을 막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2만 명을 달성해보자 해서 특집 방송을 합니다. 많은 후원과 성원 그리고 조합원과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것도 광고입니다. 사실은. 네.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상영한 지 5일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추세면은 1000만 관객 돌파 머지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도 봤는데요. 영화에서 배우 송강호가 연기한 주인공 송우석 변호사 상고 출신입니다. 독학으로 사시의 합격해서 판사 생활을 하다가 돈 벌겠다고 부산 내려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당시 변호사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부동산 등기 업무부터 시작했어. 상고 출신 회계 업무를 잘 안다는 점을 활용해서 세무 전문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러다가 불임 사건 학생들을 만나게 되죠. 말하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변호사가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 영화는 뭐 노무현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가지고 참 잘 만든 영화입니다. 어떤 미친 새끼들이 백장묶음으로 예매했다가 취소한다고 해서 그 인기가 시들 만한 그런 영화는 아니란 얘기죠. 박근혜를 소재로 무슨 연극을 했다던데 비교가 됩니까? 정말 백장묶음으로 예매했다가 20분 전에 취소했다는 그 등신들에게 묻고 싶은 말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탄생 500주년, 창마루가 내놓은 세번역 군주론. 군주의 능력과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범죄로 군주가 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충고를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서울대 신철이 박사가 새로 번역한 책마루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책마루 출판.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내부를 잘 아는 경향신문 기자가 쓴 칼럼을 보니까 철도 민영화는 노무현 정부 때 폐기됐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되살아난 그런 일종의 아젠다입니다. 그 이면에는 국토부 내에 철도국과 도로국의 해묵은 경쟁이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도로 중심의 정책을 펴자 철도국은 위기를 느낀 거죠. 새로 건설할 철도 사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낸 게 KTX 민영화라고 합니다. 2009년부터 비공개로 민영화 방안을 검토해서 2011년 12월 공식화했는데요. 당시 4대강 전도사였던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철도 민영화에 그다지 의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건도엽 장관은 자신만의 아젠다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철도 민영화였고 이후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말하자면 국토부 내에 위기를 느낀 철도국이 자기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KTX 민영화를 밀어붙였는데 당시 정창영 코레일 사장은 철도 민영화에 시큰둥했습니다. 국토부 내 철도국에서는 코레일은 물론이고 철도 노조에 대한 불만도 컸습니다. 산하기관이지만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수수발 KTX 입안에 깊이 관계했던 국토부의 관계자는 KTX 경쟁체제로 누가 진짜 이득을 볼지 생각해봐라. 관료 조직의 특성상 성과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수수발 KTX 경쟁체제 도입이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KTX, 코레일도 그렇고 철도 노조도 그렇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두 개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 말 잘 듣게 하고 뭔가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민영화를 밀어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관료 조직은요. 반드시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미국의 경제학자 뷰캐넌은 말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개인이 공무원이 했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국토부는 늘상 입만 열면 철도는 국민의 것이라 노조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얘기하는 국민,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예요. 청와대입니다. 국토부의 국민은 정말 국민들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원칙론, 사태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독재자의 딸이 아니라 독재자 그 자체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사설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원칙론이 사태만 악화시킨다고 썼는데요. 아마도 최소한 51%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철도 노조 파업 사태 등에 대해 정부가 적당히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말을 접하면서 맨 처음 떠오르는 의문은 과연 박 대통령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아마도 불법 파업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정도가 아닐까 한다. 그렇지만 현행 노동관련법의 정신이나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철도 노조 파업이 불법인지도 의문이지만 다른 의문들도 꼬리를 문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체포영장 하나 갖고 언론사 건물에 들어가 민주노총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 공권력 행사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폭동 진압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의 난리 법석을 치르고도 정작 수배자는 한 명도 잡지 못한 실패한 작전을 두둔하는 것이 대통령이 보여야 할 원칙인지 하는 의문들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경찰이 강제 진입에 격앙해 총파업을 선언한 데 대해 다시 정면 대결을 선언하고 나섰으니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언론사 건물의 유리창을 깨고 정문에 있는 유리를 깨고 진입을 합니다. 그 언론사 14층인가요? 15층인가 민주노총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철도노조 간부들이 농성하고 있다고 해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더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1층에 있는 민주노총의 커피 믹스 2통만 압수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이 무식하고 무능한 공권력을 집행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리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도 어불성설인 것이 정말 법과 절차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입에만 열면은 그야말로 늘어놓는 그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굳이 원칙을 따지자면 코레일 자회사 설립 문제부터가 원칙이 모호하기 짝이 없다. 예를 들어 정부는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모 기업과 자회사 간 경쟁체제라는 것이 경제학의 원칙에 맞는지부터 의문이다. 모 기업이 자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자회사 경영 실적이 모 기업의 경영 실적에 포함되는 구조에서 어떤 경쟁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인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KTX 민영화, 특히 수소발 KTX 민영화를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주둥아리에 김홍신이 얘기처럼 제골틀을 박아야 될 인간들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그리고 알토란 같은 강남권에 KTX만 쏙 빼가지고 민영화를 하면서 그걸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둥아리를 놀리는 인간들을 보면은 정말로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좁은 국토에서 그나마 경쟁체제를 유지한다면은 X자로 돼 있으니까 호남선과 경부선을 각각 회사로 분리해가지고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뭐 이런 거라면 말도 안 되지만은 그나마 논리에는 부합이라도 되죠. 수소발 KTX를 자회사로 설립을 해서 모기업과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는 이런 엉터리 없는 경제학이 난무하는 게 대한민국 국토부의 수준인 겁니다. 역대 정권을 되돌아보면 권위주의 정권일수록 정면 돌파론이 기승을 부렸다. 국민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느니, 엄단하겠다느니, 기필코 척결하겠다느니 하는 말을 남발했다. 권력이 국민 곁으로 다가와 더불어 의논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박정희 정권을 비롯한 권위주의 정권의 전형적 속성을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앞장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말에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독재자 그 자신인데 내가 왜 독재자의 딸이야? 라고 그래서 내가 독재자의 그 본색을 보여주겠다라면서 민주노총 강경 진압을 결정해놓고 원칙 운운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론은 바꾸어 말하면 국정 현안의 합리적 해결 능력의 부족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제 해결을 공권력이라는 물리력에 떠넘기는 안이하고 비겁한 태도다. 더욱이 이런 강경 대응은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확대 재생산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당장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이 노동계 총파업 선언을 부르고 여기에 정부가 다시 강경 대응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이 보수주의 정권의 호의적이었던 노총에서도 이제 정부와 정면 대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이명박을 지지했던 그 노총에서마저 박근혜 정권과 정면 대결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그런 판입니다. 원칙, 무타협. 언제나 자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대체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대체 코스프레를 하려면은 대체의 정신부터 배웠어요. 원칙과 무타협이 언제나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돌대가리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특히 남마처럼 얽힌 정치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박근혜의 어투를 빌려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장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지. 무작정 강경 일변도로 밀고 나가서는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끼약할 수 없다. 바로 박근혜식 업법으로 돌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이 정권은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을 도와주는 그런 능력은 부재한 것 같아요. 서울 지하철 파업,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개입해서 성공적으로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협상 중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신뢰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점. 그건
입으로 신뢰를 얘기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습니다. 박근혜 씨,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제민주화 복지공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들에게 모두 20만 원을 준다는 공약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꼭 실어주겠다. 이번에는 꼭 지키겠다고 하는 공약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 신뢰의 문제인 겁니다. 예, 믿을 짓을 해놓고 그따위 얘기를 하세요.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네, 경기 구리시 토평동의 마로스님,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안 보인다 마음이님, 또 역시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강물이 큰일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이브라우님, 이브라우, 그리고 경기 수원시 권성구의 박고무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합원 좀 거의 많이 해주셔서 뭐 하루에 1000명이 가능하겠냐마는 그래도 2만 명을, 출자 조합원 2만 명을 꼭 돌파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경향신문 사옥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경향신문도 약간 좀 행강등이에요. 이건 사실 어제 나와있어야 될 사설이지만은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사 난입은 반언론적 폭거다. 진짜 그래요. 대통령이 풀통이니까 그 밑에 있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죠. 그 건물이 언론사 건물인지 아닌지, 아니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러 들어가면서 언론사 1층의 유리를 깨버리고, 그리고 일요일날 나와서 월요일자 신문 제작하고 있는데 마구제비로 구두발 올라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두환이나 했을 일입니다. 경향신문사 난입은 반언론적 폭거다. 과연 지금은 언제인가? 절대 다수의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린다는 21세기의 국민 행복 시대인가? 아니면 언론이 압살되고 국민의 기본권마저 철저히 유린당하던 1970년대 말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가? 엊그제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한다며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건물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처참한 현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이러한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경찰이 휘두른 해머에 정문 유리창은 박살났고 매캐한 최루액 냄새는 아직도 건물 곳곳에 배어 있으며 유리 조각 등의 잔해가 이리저리 나 뒹굴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버린 폭거이자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반언론적 반민주적 폭거가 어떻게 기획 실행됐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누구한테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실행됐는지 그거야. 청와대에서 하라 했으니까 했겠죠. 언론사 건물에 쳐들어가서 그야말로 생긴 지 단 한 번도 그런 식의 폭거를 당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을 침탈을 하려면은 최소한 청와대 허락은 받고 했겠죠. 청와대에서는 들통나면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겠지만 말입니다. 네. 그 사진을 보니까 뭐 캡사이신인지 그 체류액을 갖다가 바로 사람들에게 뿌리는 그런 장면도 사진으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정문 유리창 해무에 박살이 났습니다. 정말 해무에 박살이 난 유리창을 보니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신들, 박근혜를 빨아주지 않는, 박비의 청가를 부르지 않는 언론을 박근혜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말 그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경찰이 난입한 시점은 경향신문 기자들이 신문 제작을 위해 회의를 열고 기사를 작성하는 등 한창 바쁜 시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리창을 부수고 최료액을 난사한 것은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무시한 망동이었다. 게다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30분 전에 경향신문 측에 통보하겠다는 사전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법을 집행한다면서 스스로 신의 성실의 원칙조차 짓밟은 셈이다.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은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는 것보다는 마치 경향신문 건물을 초토화하는 것이 목표인 양 행동했던 것이다. 이건 정말로 중대한 법위반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건물을 아주 박살을 내고 그리고 아무 관계도 없는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은요. 그 경찰청장이라는 인간이 한다는 얘기가 그리고 나서도 결국은 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 못했어요. 노조 지도부가 없었습니다. 들어갔더니 경찰청장 기자에게서 한다는 얘기가 없는 줄 알았다. 아니 없는 줄 알았으면서 왜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이건 뭐야. 경향신문을 박살내기 위해서 들어간 거야? 그리고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에 손해배상을 하겠다. 누구 돈으로? 네 돈으로 해라 이 인간아. 우리가 1970년대 말을 언급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1979년 8월 박정희 유신 정권은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YH무역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하기 위해 10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유신 정권은 곧이어 발생한 부마 항쟁과 11.6 사건으로 붕괴했다.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고 노동계 전체를 적대시하면 필연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사실은 1996년 12월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사건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시의 여당 신한국당은 성탄절 새벽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는 노동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국회 인근 식당에서 우리는 승리했다며 축배를 들었지만 곧이어 그들에게 들이닥친 것은 한보비리 사건과 IMF 구제금융 사태 등 정권 몰락의 독배였다. 1979년 YH 사건 당시보다 무려 5배가 넘는 경찰을 동원해 경향신문 사옥을 유린하고 노동계 전체를 적으로 만들고 있는 현 정권에서 불행의 조짐을 읽어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는 정부가 몰락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비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이성과 상식을 찾기를 촉구한다. 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이성과 상식을 갖고 있는 중도적인 사람이라면 다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노동계 전체를 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 정권, YH 사건 당시보다도 무려 5배가 넘는 경찰을 동원해서 언론사 사옥을 유린한 이 정권, 이 정권에게서 커다란 불행의 조짐을 읽어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정부가 비극적으로 몰락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저는 바라요. 왜냐하면 솔직히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1년 세월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몰락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정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중간에 반성을 하고 정권 자체가 중간에 중단되는 일만큼은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정말로 아직까지도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래 헌정 중단이 왔어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붙잡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책 바꾸고 근본적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점을 원상복귀시켜놔야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부정하게 당선된 대통령이니까 즉각 물러서라는 그 공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경향신문 난입 사태가 경찰의 자체 판단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는다.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신문 제작 중인 언론사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은 중대한 사안을 윗선의 지시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아리로 퇴행시킨 이번 폭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한 뒤 책임자는 엄중 문책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구한다. 진심 어린 사죄와 물적 피해 보상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수많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뒷걸음질할 것인지 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부에 달렸다. 네, 전적으로 박근혜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삼돌이님은 게시판에서 일자 정지하시면서 한 달에 한 자씩 꾸준히 정지해 주신다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담쟁이님은 오늘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와서 20자 더 정지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님, 저번까지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북구 번동의 호호 EJP님, 저번까지 감사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진아킴님, 역시 저번까지 감사드립니다. 저번가입과 그리고 정자 소식 들으면 항상 즐겁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외숙 생활단식, 1월 4일부터 5일까지 신년 캠프를 한다고 하는데요. 준비물은 1리터 보온병, 간단한 체육복, 운동화, 세면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의는 오해숙 선생님 010-2013-8575고요. 전화하시면은 단식도 하고, 그리고 단식 모임에서 장준하 선생님의 미망인 돕기 사업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뭐 돈 내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 단식 일기를 올리면은 마일리지를 지급해서 그 마일리지로 장준하 선생님 부인인 김희숙 여사님입니다. 90된 김희숙 여사님 모시겠다는 운동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길게 광고해 드렸습니다. 자, 대통령도 모르는 창조경제. 경향신문 박문규 논설위원의 칼럼인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박문규 논설위원의 칼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소개해드립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요즘 재계에서도 화제의 인물이다. 그는 대선 1주년 간담회 때 창조경제 씨를 뿌린 지 얼마나 됐나. 조금 지나면 비판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후회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열정을 곁에서 지켜봐온 그의 마음을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기업인들도 아직 창조경제를 낯설게 느끼는 게 현실이다. 한 경제단체의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은 개념조차 생소하다고 답했다. 창조경제 주관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창조경제 용어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했다고 말했을 정도니 더 말해서 무엇할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정현이가 여기저기서 좌충우돌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창조경제를 비판했던 사람 조금 지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는 이런 망발까지 했는 줄은 몰랐네요. 지금 창조경제는 철저하게 관주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래 창조과학부 장관이란 인간이 국정감사에서 창조경제가 뭔지 설명하는 데만 하루를 보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연 그리고 미래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경제부처 관료들이 조연으로 참여하는 그야말로 한판의 거대한 사기극이죠. 실제 주역인 기업은 청와대 등살에 마지못해 신용만 낼 뿐입니다. 그나마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세종시 공무원들도 혹시라도 엉뚱한 일감이 자기 앞에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창조경제가 뭔가? 사람마다 약간씩 해석이 다를 수 있으나
창조 경제도 결국은 경제 문제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 레토릭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뭘 먹고 사느냐가 핵심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가? 민간은 간데 없고 관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전형적인 주객전도다. 요즘 관가 돌아가는 꼴 보면 가관입니다. 기상청은 최근 창조개혁기획단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상청에서 무슨 창조개혁기획단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일기예보가 더 정확해집니까? 얼핏 창조경제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나선 것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요, 창조경제와는 전혀 무관한 평범한 부서에 불과합니다. 그 이름만 창조계획기획단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 기상청뿐입니까? 주관부처인 미래부, 산하기관 더 심합니다. 정책연구부를 창조정책부, 미디어사업팀은 창조경제문화팀, 신성장기업지원본부는 창조경제사업본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난데없는 이름 바꾸기 붐이죠. 부서 간판뿐만 아니라 예산사업도 창조 일색인데요. 오죽하면 내년 창조경제 예산 중 이명박 정부의 녹색사업을 그대로 베낀 게 30%를 웃돌겠습니까? 창조경제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아이디어는 없지만은 뭔가 신용이라도 내야 하는 공무원들 처지가 오히려 불쌍하고 애처로울 뿐입니다. 박근혜 씨. 관치의 부작용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창조경제의 핵심은 콘텐츠와 아이디어다. 새 정부도 해리포터 시리즈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창조경제의 본보기로 내세웠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창조경제는 시작부터 산으로 가고 있다. 정부가 몇 달 전 창조경제 청사진이라며 6대 전략을 내놓을 때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았다. 급기야 전국적으로 창조경제타운 부지를 물색하고 거창한 박람회 여느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다. 대규모 전시성 박람회는 폼 잡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런다고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가 나올 리 있겠는가. 우리가 여태 보아온 전형적인 공무원스러운 발상이다.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정책의 간담회로 되돌아가 봅시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서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기업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한 얘기죠. 지금껏 남아있는 박근혜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진솔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정부가 경제에 주무르는 시대 지났어요. 박근혜 씨 아버지 독재자 박정희 씨가 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관주도의 구태의연한 발상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게 2013년 지금의 현실이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경제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이정현의 호언장담이 새삼 부러워집니다. 혹시 공무원들의 헬란한 브리핑 솜씨에 취해서 도끼자로 썩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박근혜 정권 임기 중에 창조경제 때문에 정말 원 없이 후회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박문규 논설위원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고언은 아마도 귀마개 하고 있을 겁니다. 3M 귀마개 최고의 모델이 박근혜 씨라면서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메이킹 6892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부산 수영구 밀락동의 피스러버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리고요. 인천 남농구 만수동의 서현옥 조합원님, 그리고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레이님 역시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예, 콩등님이 농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데 자동이체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부터 한 달에 한 자씩 정자를 걸어놓았다. 온 가족이 조합원이다. 시청료 받는 날로부터는 시청료를 자동이체로 걸어놓겠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디어입동조합과 제의를 맺었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디어입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디어입동조합에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하루 지난 겁니다만은
한겨레신문 여현호 사회부 선임 기자의 판결로 뒤통수를 맞다. 이거 꼭 읽어봐야 될 칼럼이라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저작거리 얘기라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은 앞과 뒤가 판이했다. 앞 대목에 환호했던 이들은 뒷 대목에서 어안이 벙벙했다. 나중에 곱씹어보니 복장 터지는 결과였다. 지켜보는 이도 속은 느낌이었는데 오죽하겠는가. 대법관 10명 가운데 다수가 찬성한 판결은 이렇습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것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런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한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라. 그러나 과거의 것은 신의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청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기상천외한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의 앞부분, 근로자는 앞에 걸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하지만의 앞부분은 그동안 이 문제에서 의정을 놓아왔던 기업계 등의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그동안 기업계에서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어요. 그러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뒤에서 이런 원칙론은 백지화가 됩니다. 신의칙이 도대체 뭡니까? 너무나 낯선 것이어서 당혹감마저 든다는 대법관 3인의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에 경악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신의칙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강행 규정에 앞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법학인문이라는 민법 총칙에서도 학기 초에 배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큰 평가를 하지 않고 그 앞부분에 만족하고 넘어갔는데요.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판결이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송두리 재부정하는 법의 원칙을 신의칙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관습헌법과도 같은 것을 동원한 폭거입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